네, 복수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해서 혼유 10조를 이제 하겠습니다. 혼유 10조는 독립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다른 문제와 이제 연합해가지고 융합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혼유 10조는 이제 그 태조 왕건이 그 죽을 때 박수리에게 구설을 시켜가지고 그 전해진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사와 고조사 조료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1조와 관련된 내용은 숭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 숭물 정책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자,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두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불교 사원들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며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기 그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후세에 간신히 권력을 잡으면서 승려들 청탁을 받아 각 사원을 서울 쟁퇴하게 하게 될 것이니 이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정치와 유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 폐단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는 불교를 상당히 존중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불교의 어떤 사원이나 승려들이 학대되는 거는 철저하게 군역을 통제를 했거든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정부 의도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기본 방식은 이들이 학대되는 거는 최대한 막으려고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도선이란 나오죠. 이 도선은 그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풍수지리서가 관련된 건데 이 사람이 도선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선정한 외에는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을 훼손시켜 구분이 길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풍수지리설, 그리고 비보사차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에는 그 사자를 너무 남설하지 마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조를 보면요. 자, 예전에 나왔던 기출 사료죠. 자, 우리 동방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약 제도를 그대로 준수했다. 자, 이건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신라의 정책들을 얘기하죠. 신라가 무비판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요.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아 사람의 성품이 상이하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 없다. 그러나 그리고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로서 풍습과 언어가 다르니 그대의 의간제도를 아예 본받지 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불필구동,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용해라. 그래서 남들 자주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에 대한 어떤 적대시 이런 정책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만부교 사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눈여볼 게 당풍이에요. 당풍. 그래서 이 당풍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대등하게 바라보는 그 인식에서 나왔다. 이거는 시무 28조에 해하라는 말과 좀 대비되는 말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서경을 중시 여겨요. 서경. 서경인데 이 서경 중시를 어디와 연결되냐면 풍수지휘설과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풍수지휘설에 지기세왕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한 곳에 머물면 지기가 쇠퇴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수도를 옮겨가면서 그 뭐냐면 해라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서경은 일종의 계경을 지기를 좀 오래 머물 경우에 왕이 그 쇠퇴된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서경 귀지설 이렇게 가고 천도하자는 그 의견까지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서경은 수덕이 순조와 우리나라 지맥이 근본이 되는 것이 이 만대의 왕업이 땅이 된다. 그래서 마땅히 충하추동, 충하추동이라는 것은 그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1, 2, 3월 달까지는 겨울,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이죠. 그 다음에 4, 5, 6까지는 봄, 7, 8, 9까지는
여름. 그래서 10월, 11월, 뭐 12월까지는 그 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1, 2, 3, 4부터 여기까지 중간달, 그러니까 2월달, 그 다음에 5월달, 8월달, 11월달,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요 중간달은 그 석영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보통 100일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직위서형선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석영을 중시한다는 것은 북진 정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는 개경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그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그 고려에 그 이식시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분사제도라는 거죠. 예. 물론 나중에 이제 폐지됐지만 이런 분사제도가 고려 초기 때 형성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조는 연등회와 팔간을 강조하죠. 그래서 연등회는 불교 행사고 팔간에는 이제 불교와 토속 신앙이 결합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금지를 이제 이걸 계속 실시하고 나중에 후세 간신들이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좀 약간 예언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간신이라는 건 이제 제 생각에 나중에 시무 28조 때 그 당시 그 최순로가 연등회 팔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해달라고 요청해서 나중에 성종 때 폐지됐죠.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앞날을 바라보고 얘기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런 거는 순불 정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무 28조 내용을 볼게요. 시무 28조는 이제 단독 문제로 세 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사 능력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어, 사회는 시무 28조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전해지는 거는 24조 정도 내용이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몇 가지만 뽑아놓고 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볼 게 뭐냐면 북방 방비 정책이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13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대거란 정책과 여진 정책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한을 통일한 이래 47년이 지났는데, 자, 여기 47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이때가 이제 성종 때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병사들이 아직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서북 지방의 미개한 종족들. 자, 여기 서북 지역의 미개한 종족들은 주로 이제 누굴 가리키냐면 거란이나 그 다음에 여진족, 이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비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침입에 대해서 방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토착인 중에 말 달리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비를 종사시켜 그들 중에 두세 명을 편정을 선출하고 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경군들이 와서 교대로 정비하면 고생을 면할 수 있으며 사료와 군량을 시급하게 운반하는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고려의 병방 시스템, 북경 그 병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토착인들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요. 그 도령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이제 진들을 진해 이제 방비하면서 자치 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냐 중앙에서 경군을 또 파견해요. 그래서 보통 그 6.2의 병사들 있죠. 예, 6.2의 병사들 중에 그 역할 중에 국경의 중요한 지역들을 수비하는 부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이제 그런 중앙군 6.2를 파견해서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토착 군인들과 그 다음에 6.2 병사들 위해서 이 변경을 이제 관할하죠. 지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정책들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석가의 가르침은 수신의 본이요. 자, 유가의 가르침은 이국의 근원이다. 자, 수신의 본이라는 것은 종교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를 담당하는 거고, 유교는 이국의 근원이다. 그럼 정치를 담당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부를 분리시켜라. 그래서 유교는 정치, 그 다음에 불교는 종교.
이렇게 역할을 분리시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까지는 주로 정치 이념이 그 불교였어요. 고대 시대까지만 해도 유교는 정치 이념을 포박만 했지 실제 본격적으로 도입은 안 했고 다만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만 강조됐던 거고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시무 28조를 계기해갖고 이제 고려가 본격적으로 유교의 정치 이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 정치에 반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유볼 공존을 역할을 하면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받아줬다. 이렇게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문화의 선택적 수용에서 이제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하회지제.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의 중화가니까 그래서 우리들 일종의 오랑캐로 보는 걸 낫게요. 그래서 이 중국 문화 선택적 수용 불필구동은 앞에 훈요 10조의 내용보다 좀 다른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주적인 그 뭐냐면 측면보다는 그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이게 좀 사대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리고 그 중에 그 우리에 맞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정치 시스템으로서 문무상계제와 이성육부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발달된 이제 물질문명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제 물질문명이 뛰어난 것보다는 우리 습성에 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중국의 그 중화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건방진다 그런 생각에서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그 지문이 따로 있어요. 그 내용이 시문 28조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기출 문제 나왔던 것만 언급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4번을 보면 군주와 이제 신하의 관계를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기구에 반영이 돼서 도병마사, 신국도감 이런 것들에 반영되죠. 예. 참고로 도병마사, 신국도감은 이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현종 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대선의 기능은 이번에 시험 문제 냈던 대간과 관련된 거예요. 대간. 그래서 조선과 고려 시대는 그 당시 이제 그 왕권을 견제하고 그래서 그 관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간 기능이 있어요. 예, 대간 기능. 이건 뒤에 좀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관을 파견하죠. 그래서 그 지방관을 이때 시무 28조가 내용을 반영해서 12목 그래서 전 지역을 이제 파견한 게 아니라 중요한 요충지에만 이제 파견했죠. 그래서 태조가 이제 초창기 때는 그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됐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초창기 때 일이 번잡하고 미처 둘 겨를이 없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뭐냐면 호족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앙 권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초창기 때는 금융이나 조장 같은 임시 파견만 했어요. 그래갖고 이들에게 조세 수치나 특정 업무만 이제 담당을 했지만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중요한 요충지에 목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충지를 얘기하죠. 예,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그 후에 이제 지방관을 이제 순차적으로 파견해서 현종과 예종을 거쳐가지고 뭐냐 지방제도가 완비됐다.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고려의 지방제도는 좀 약간 이제 그 조선에 비해서 지방 분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방제도 할 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문제는 예전에 풀어봤고요. 저번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번에 이어서.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자, 36페이지 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제시된 자료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제 훈요 10조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훈요 10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풍수지휘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풍수지휘설이 반영돼 있죠. 그래서
풍수지리설. 그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4-1번 문제 보면요. 산세와 술세를 중요시 여기는 일종의 지리하고서 풍수지리설 얘기하죠. 외사조 속에 찾을 수 있는 사상을 쓰고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고려 중기 때 역사적 사건과 그 의의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풍수지리설, 풍수도참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 고려 중기 때 이제 그 일어나는 것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유명한 노총의 서경청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의의를 쓰면 뭐 교과서 정도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귀족들과 그 다음에 서경의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는 서경 세력들의 대립 투쟁이고요.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어떤 분열, 지역 세력과 대립 등등. 그 다음에 뭐 풍수지리설과 결부된 자주적인 정통사상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 충돌 등등이 포출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의의를 쓰는데 대개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제가 의의를 쓰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 어렵냐면 뭐 고충의 서경촌도도 팩트를 쓰라는 거는 솔직히 교과서나 뭐 통론 같은 것들을 달달 외워가지고 쓰면 되죠.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의의는 솔직히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이게 학자마다 또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이거 뭘 써야 되냐? 교과서에 써야 되냐? 교과서에 있는 의의 쓰냐? 통론의 의의 쓰냐? 그다음 다른 책의 의의 쓰냐? 그 출제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일 그래도 안전빵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의의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의의 쓰라고 하니까 자기 의견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예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2002년도 이전에는요, 제가 이제 임용 이렇게 처음 봤던 때인데 2001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그 중학교 가면 상치 과목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사과, 지리과, 뭐 역사과 이렇게 할 때 통합사회 문제를 한두 문제 냈어. 같이 이제 연관돼 갖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스터디도 그와 관련된 스터디 또 했어요. 예. 자, 그 4-2부 문제는 그 사상, 그러니까 풍수지리 사상이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미쳤을 때 나타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쓰시오. 이거는 이제 그 지리과 관련된 문제죠. 통합사회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답안만 참조하시고요.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죠. 자, 5번은 뭐와 이제 관련된 거냐면 풍수도참, 그러니까 이제 그 풍수도참 사상과 관련된 건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 풍수지리설이 중국과 달리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앞날을 예언하는 도참 사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위세왕설 같은 비보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비보 사상은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그걸 뭐냐면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그 바꿔놓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사찰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위를 분산시키거나 그 다음에 한국에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풀려면 일단 그 풍수 도참 사상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풀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주제별 어떤 정리 내용을 보고 이 5번 문제를 풀죠. 자, 기출 주제별 정리를 잠깐 보세요. 주제별 기출 문제편은 이렇게 기출 주제별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88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풍수도참은 고려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특강 부분을 내용을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풍수사상과 그 다음에 예언사상, 도참사상이 결합됐죠. 그래서 풍수지를 보고 도읍지라든지 궁궐 같은 것들 이제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서경기치설, 뭐 남경기치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휘설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전개 과정을 보면요. 혼효10조에도 강조됐고요. 그래서 이제 태조가 도손비교고를 되게 강조했죠. 혼효10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들어가면 한양 명당서에 등장해요. 그래서 한양 명당, 그러니까 난경이죠. 예. 그 당시 난경에 있던 한양의 상당히 좋은 거다. 난경기지설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한양을 난경으로 승격화시키고 도시화를 추진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초기의 상경이 원래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죠. 동경 경주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한양 명당설에 따라서 그 바뀌죠. 그래서 문종 때는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난경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는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그 천도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난경 견설이 아니라 이게 난경, 천도, 시도 이렇게 보면 되죠. 숙종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개혁 정치를 했어요. 신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왕원세 개혁 정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신법을 추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개경에 있으면 왕권이 약할 수 있으니까 문벌귀족 세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경하고 천도를 시도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김희지가 건의를 올리죠. 그래서 난경에 천도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알아서 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시도만 했지 결국은 안 됐어요. 자, 하여튼 그 후에 이제 이 문종 때나 난경 때 그 만들어지고 중축됐던 그 도성을 바탕으로 해서 궁고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성계가 항약으로 천도를 하죠. 예. 자, 그다음 예종 때는 해동비록이라 해갖고 풍수지휘서를 이제 정리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은 조선 초기까지 전해졌다가 나중에 태종 때 풍수 도창 같은 관련된 비규들을 다 없애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름만 이런 책이 있구나. 그만 고조사나 고조사 저류에서만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기세왕설 볼게요. 이 지기세왕설은 그 앞에 이제 뭐 남경지지설, 그 다음에 서경지지설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풍수사상에는 지기가 있다고 그러죠. 토지의 심, 자연의 심. 그래서 지기가 처음에는 왕성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자리 잡은 왕조나 사람도 처음에는 지기가 강성하니까 흥성했다가 나중에는 쇠퇴해서 결국 멸망한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 지기의 세형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곳에서 시간에 따라 분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왕이 지기가 왕성한 곳에 순주하자. 순주하는 거는 좁게 말하면 이제 그냥 주변에 잠깐 머무르는 거죠. 서경에 뭐 한 100일 동안 머물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남경기지선이나 서경기지선처럼 천도를 하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남경기지설, 서경기지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국정쇄신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야욕에 위해서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묘청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07년 기출문에 나왔던 비보사상을 볼게요. 비보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풍수의 특징이 비보사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너무 몰려있는 부분을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힘에 가해서 풀어주는 그런 비보사상이 있어. 자, 극복 방향은 지맥이 약한 곳이나 상형의 험한 곳에 사찰이나 불탑을 건설해서 여러 가지 약한 지휘적 조건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비보 사상 중에 사찰과 탑을 통해서 그 지형을 변화시키는 지기를 변화시키는 걸 비보 사탑설이라고 해요. 예. 자, 그 외에도 그 묘청이 이제 인종할 때 견해했던 내용이 뭐냐면 팔성당인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팔성당은 종전의 불교 사상과 그 다음에 풍수 지휘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신앙들이 왜냐면 서로 결합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국내 명상들 예전에 이제 그 토속 신앙에 의해서 명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명상에 그 신령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이 자리가 팔성당이죠. 그리고
그 각자의 명산에 일종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뭐 보살이니 그 다음에 그 부처니 등등 그러니까 불교식 그 명칭을 써요. 뭐 보살, 부처 이런 식으로 어떤 산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살과 부처의 뭐냐면 명칭을 붙여주는 그런 것들 팔성당에 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미추이친 명덕의 성왕은 성덕의 땅으로, 그러니까 성덕의 땅으로 거론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 숙종 때에 아까 언급했던 김희재와 관련된 상소문이에요. 자, 그럼 보면 신이 김희재죠. 도선의 답사가를 보건데, 자, 답사가는 뭐냐면 일종의 도선이 이제 지었던 비기주인데, 그 보통 지금은 없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희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선을 비롯해서 여러 그 뭐냐면 그 비기주들을 상당히 숙지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답사가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남경에 도읍을 하면 70개 국가가 조공을 바치고 한강의 어룡들이 사회에 뻗쳐나가며 나라 안팎의 상인들이 보배를 갖다 바치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경에 도움만 하면 주변의 국가가 알아서 길 것이다. 약간 이제 누구하고 비슷한 말 하냐면 노총도 그런 비슷한 말 해요. 물론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남경이 아니라 서경이지만 서경에 도읍을 하면 사방에서 여러 국가들이 알아서 길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산의 의지에 제경을 지으면 제경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의 궁궐이죠. 황제의 궁궐 아니면 또 황제가 거주하는 어떤 도 이런 것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9번째에 사해로부터 와서 조회하리라 하였으며 사방으로부터 이제 여러 국가들이 와서 고려 왕에게 그는 어떤 조공을 청할 것이다. 조공책봉을 매길 것이다. 이는 명왕의 성덕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왕의 성덕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여기는 어디 곳이냐면 난경이죠. 난경 또는 한양이죠. 그래서 이 난경은 예전에 양주목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뭐 의정부, 지금 양주, 남양주,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까지 아주 큰 지역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남쪽 지역인 난경, 한양에 도읍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자, 고려 문종은 이곳을 난경으로 승격시켰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고려 중기 때 문종이 난경으로 이게 승격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고려 중기 때 이제 한강 유역 연안에 중부 지역으로 이제 정치 경제적 발전한 백제 옛 도읍지던 한양이 명당성이 널리 퍼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에서 고통의 요지는 한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종 때 그 한양을 난경으로 승격시키고요. 그래서 그 상경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숙종은 김희재의 건의로 그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숙종은 난경을 둘러보고 김희재의 그 뭐냐면 주장을 수행해서 난경 개창 도감 이런 것들 설치하고요. 난경의 경영을 확장하고 궁궐과 부속 건물을 짓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뭐냐면 여기 부분이 이제 이 궁굴이 나중에 경복궁이 어떤 터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가 그 궁궐에 자다가 일어나면서 아 이게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도를 정하자. 그러면서 이제 수도가 정해져요. 이 궁굴이 이제 경복궁의 그 터가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 숙종은 요것을 이제 수도로 옮기려고 또 생각까지 하죠. 물론 이제 그 주변의 반대 때문에 잘 안 됐으니까. 자, 3번을 보면 조선
태조는 이곳의 중심가에 시전을 건설하여 상인들을 대하였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이게 좀 약간 공무원식 문제 같은데 태조가 아니라 태종이죠. 태종. 그래서 원래 이제 시전은 고조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개경이라든지 이런 한양은 대도시고 소비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관료들이나 백성들에게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간설 시장을 개경이라든지 조선에도 개경이나 한양에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의 시전은 한양을 건설하고 나서 태조 때가 아니라 태종 때 개설됐죠. 그래서 서울 중심가인 종로와 남대문에 있는 강통교 귓가에 정부가 행당을 지어주고 그 당시 이제 상인들 입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에 보면 이렇게 동대문 있고 이렇게 서대문 있으면 이렇게 큰 길이 있어요. 이렇게 운종가가 있죠. 이 큰 길의 중심의 중앙에 시전상인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었죠. 시전가가. 그래서 오늘날 종로 있죠. 네, 종로. 이 종로 부근이 이제 시전상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틀렸고 조선의 정종은 제가 잤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곳에서 개경을 한도했다. 자,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니까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양을 천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양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이 나고 이성계가 이방원에서 반강제조 왕에 물러나고 정조가 즉위 되니까 전종이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겪고 나서 여기가 불길한 땅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개경을 옮겨요. 예. 그러다가 태종이 이제 아버지 말을 듣고 한양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근데 태종은 이제 경복궁에는 짓지 않고요. 따로 이제 창동국이라는 이궁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지냈어요. 예. 자, 그 다음 5번은 정도전은 왕명을 받아서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이곳 도성에 사대문을 지었죠. 자, 그래서 정도전은 태종의 명을 받아서 전국의 각 강청이라든지 궁궐, 성문들의 명칭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서울의 사대문의 명칭은 이런 오행사상에 입각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고 북쪽의 소지문은 수덕이고 그 다음에 숭례문은 남쪽에 있는 숭례문은 하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흥이문 동쪽에 있는 그 흥이문은 그 목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동이문은 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행 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황제가 왕을 뜻하는데 그때 이제 중앙에 그 항을 의미하는 보신각을 쓰였죠. 그래서 보신각에서 한 해마다 그 새벽을 울리는 그런 종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정근대 시대 때는 음양 오행사상이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많이 그 확산돼서 이 중국이나 한국의 왕조 교체나 당이, 색깔, 숫자, 계절, 인간의 장기 등 이런 것들의 의미도 상징화시켜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자. 자,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고조 첩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조 첩장, 그래서 외교 문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6번을 고조 첩장 불심 조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조 첩장 불심 조조는 뭐냐면 자, 고조 첩장은 이제 아까 전 외교 문서, 고조에서 보내는 외교 문서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가마쿠라 시대 때 그 고조 정부가 자칭 고조 정부가 칭하는 고조 정부가 두 개의 문서를 보냈어요. 예. 근데 그 두 개의 문서가 고조에서 보냈다고 하지만 너무 내용이 다른 거야. 원나라에 대한 태도가. 그래갖고 그걸 이제 일본 관리들이 보고 왜 이렇게 그런 것들 다를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의문점을 쪽지에서 적어놨어. 예, 메모를 해놨죠. 그래서 근데 이 쪽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없어졌다가 그 최근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고려첩장 불신조조라고 해요. 물론 그 원본이 되는 고려첩장은 지금 없고 그 고려첩장을 보고 그다음에 요약한 의문점을 요약한 그런 쪽지만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이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 고려첩장 불신조조는 그 당시 그 두 개의 다른 고려첩장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나라에서 종속된 그런 고조정부가 개경의 고조정부가 보낸 첩장과 그다음 원나라 대항해서 새로운 고조정부를 만든 그 선별초 정부가 보낸
두 개의 고려첩장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가문서에는 몽고의 덕이 칭송하는데 나문서에는 몽고에 대해서 털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가는 몽고의 연원, 몽고 연원은 지원이죠. 쿠비나이 칸이니까 나의 문서는 연원을 두지 않는다. 일단 가의 문서에는 몽고의 덕에 기이하여 군신의 예를 이더라 했는데 나문서는 오랑캐를 따르는 것은 성현이 싫어하는 바로 진도하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진도는 다른 그 섬으로 이제 나라를 옮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르죠. 한쪽에서는 몽고의 연호도 쓰고 몽고의 어떤 덕을 되게 강조하는데 한쪽에는 연호 쓰지 않고 털 가지고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오랑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사료는 누가 보낸 거냐? 이거는 개경에 있는 고려 정부가 보낸 거예요. 개경에 있는. 그 다음에 나사료는 나의 문서는 누가 보낸 거냐면 이건 이제 뭐냐면 선별적 정부가 보낸 거죠. 진도에 있는. 그래서 선별적 정부가 고려 정부도 하고 이제 그 내세웠죠. 승하온을 왕을 내세워갖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고려 정부의 실체는 이제 원에 항복한 정부라는 선별초. 그러면 왜 각기 그런 문서를 보냈느냐? 그 당시 쿠비라이 칸은 일본의 원정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 원정을 가면 그 당시 고려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한 거야. 왜냐면 쿠비나이 일본 원정 갈 때 군대도 같이 파견해야지, 물자도 대줘야지, 성박도 대규모 건조해야지요. 그러니까 일본 원정을 하기 전에 일본이 알아서 기고 항복해 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본 원정이 고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려고 그리고 원정을 방지하려고 보냈던 거고요. 이쪽은. 근데 이에 삼별초 정부는 그 다른 의도에서 또 보내요. 이거는 가마쿠라 막부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 대몽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싸워가지고 몽골 쪽으로 맞자. 그러면 일본의 반응은 뭘까요? 두 가지 유층에 다 묵묵부답 겁을 냈어. 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가 대외정세에 좀 약간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 원나라의 실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에 어떤 두 개의 정부가 있다는 거, 삼별초가 있다는 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적어놓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몽고가 계속 사신을 파견하고 거부하니까 쿠비나이 칸이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갔죠. 일본에서 원구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는데 자 하여튼 고려첩장 불신조조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첩장 불신조조라는 그 명칭과 1차 사회 명칭과 왜 그들이 그런 고려첩장을 각기 다른 고려 정부가 일본에 이런 것들을 파견한 그 고려첩장을 보냈는가 그걸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보자. 7번. 자, 7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무신정권과 관련된 거야. 자, 지금까지 무신정권 나온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대부분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 무신정권, 그 최씨정권이죠. 최씨정권 때 정방이나 서방 같은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 풀어보기 전에 그 뭐냐면 관련된 무신정권 관련된 주제별 정리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제가 좀 약간 요거 풍수지서 설명할 때 좀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그 문종이 이제 난경에 궁궐 지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궁궐 지은 거는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궁궐 지었어요. 그때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예. 자,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은 이제 보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예, 어디를 보시냐면 아이고 이게 어딨나? 예. 찾아 있어야 되네. 잠깐만요. 자, 테마 6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신정변의 이제 원인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존과 문신 귀족 간의 대립, 묵묵한 차별과 문인들의 반발,
그다음 노역부가 같은 일반 군인들 불만, 그다음에 각종 반란이나 외적, 특히 이제 이민족들 이들을 격파하면서 무반칙 지위 상승 이렇게 했고요. 대무신 정권기는 세 시기로 나눠요. 그래서 형성기, 그래서 정중부, 경대성, 이민 이렇게 이제 해서 중방이 중심에서 했고요. 중방은 예전에 이제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서 했던 합의구고요. 근데 여기 잠깐 이제 경대성 같이 좀 나이가 젊고 좀 계급이 낮았던 애가 잠깐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는 도방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반무신의 반란들이 있었죠. 뭐 김보당이나 조이초에나 이런 것들 교정의 반란들이 있었고 형성기는 이렇게 있고 향리기는 최초원 때요. 그래서 첼시 정권이 4대 동안 유지됐죠. 그래서 4대 62년간 첼시 정권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이제 데몽 항쟁이 일어났다. 첼시 정권은 나름대로 권력기구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기구를 보면 교정도감이 있어. 교정도감의 역할은 최충호 때 만드는데 서정을 감시하고 세정, 비규찰, 그다음 재반명령 하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정도감이 원래 가지고 인사권은 교정도감이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최후가 인사권을 독립해서 따로 그 기구를 만들었죠. 정방이죠. 이 정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정방은 최후 때 만들었고 무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첼시 정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무인 정권과 달리 문인을 상당히 아꼈어요. 왜냐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그 유지하려면 이 당시 이제 장군보다는 무인보다는 문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과거 시험도 되게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고려 역사상 과거 시험이 제일 많을 때가 이 첼시 정권이 집권했대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첼시 집권기 때 유능한 신인 관료들, 신진사대부들이 이곳에 지주하였으나 국가기관으로 변한 뒤에 검은세거들이 이곳을 지배함으로 신진 관료의 막아보인 간부가 변질됐다. 그래서 원래는 첼시 정권 때 이제 정방을 통해서 지방 향리 출신들, 능문능리라는 할 수 있는 거, 문에도 능하고 리에도 행정 실무에도 밝은 신진사대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용을 했죠. 근데 다른 권력기구와 달리 이 교정도와 서방과 달리 요 정방은 계속 국가기구 그 첼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부인 정권이 무너져도 국가기구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검문 세가들이 여기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진 관료들을 막아버리는 간부로 변질됐다. 그래서 검문 세가들이 어떤 중요한 권력기구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왕권이 강할 때는 이걸 폐지시키죠. 게다가 왕권이 약하면 이름만 달리한 채 또 복귀하고 이런 과정이 예전에 공민왕 개혁 관련된 그 물어볼 때 문제는 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다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의 집권체제 정비 과정에서 완전히 폐지했다. 자, 서방은 이 서방도 최후가 만들었어요. 서방은 문인대 정치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문인대 수기기관이야. 그래서 문인들이 그 돌아가면서 이제 3번제로 이제 운영되면서 이제 뭐냐면 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문인들이 무신 정권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현실 참여의 길을 얻게 됐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진사들이 여기 등용했고 그때 이제 등용됐던 많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규보죠. 이규보. 동명왕편 썼던.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방과 서방은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고요. 관련된 사료도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제 좀 살펴볼 텐데 관련된 사료도 좀 찾아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자적인 군사기구도 뒀는데 도방을 뒀어요. 첼시 정권은. 이 도방은 원래 그 경대성이 만들었던 사적 그 경호원 같은 비슷한 기구였는데 이걸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사병 집단을 이렇게 설치했죠.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마별초, 의장대를 이제 뒀고 삼별초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 뒤에 이제 고려첩장 불신조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이 삼별초는 별초는 이제 뭐예요? 특별히 뽑은 특공대란 뜻이야.
예.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 별초군들이 많았어요. 삼별초 외에도. 예. 이렇게 특별히 뽑은 그 특공대들을, 세개 부대를 묶어서 삼별초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채울 때 그 수도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창설한 야별초부터 시작됐는데, 이 야별초가 규모가 커지면서 자별초, 우별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몽고포로 이제 도망쳐 나온 신의군까지 결합돼서 삼별초를 창설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삼별초는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주요한 어떤 그 군사 집단이었고요. 이 삼별초는 약간 이제 예민한 게 사병이면서도 공병 성과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사병이고 반은 공병이에요. 실제 역할은 칠시 정권을 비롯한 무인 정권의 권력 기반을 이용하는 데 이용했지만 그 재정은 어디에 나오냐? 국가 재정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국가 재정에 나오고 국가의 관료 기구, 관료 시스템이 편입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역할하고 나중에 이제 그 고려 정부가 원나라 항복하니까 진도로 가서 이제 또 다른 그 고려 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제후를 도모하고 전라도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정부의 조세 운송에 차지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몽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제주도 갔다가 다시 무너지게 되죠. 자, 하여튼 이 삼별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인식기 때 반란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한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농민들 천민 봉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신들의 토지 경비 및 지방 관리대 가혹한 정세나 무신들 간의 분열 등등 해가지고 일어났고 그때 이제 이와 관련된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특징은 이때 그 농민 천민들 특징은 단순히 농민 반란뿐만 아니라 어떤 신분 해방적 성격도 같이 띠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봉기 특징을 보면 최충원 정권 이전에 발상을 주도했다. 물론 최충원 정권 초반기 때도 일어났지만 최충원 정권 이전이나 초반기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 최씨 정권 자리 잡기 이전에 그 주로 일어났죠. 그래서 중앙의 권력이 상당히 부실하고 자기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부신들끼리 싸움이 있을 때 주로 일어났고 처음에는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남쪽 지역으로 확산돼요. 그래서 고조사에는 서북 지역의 그 반란을 서적이라고 하고 남쪽 지역의 반란을 남적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먼저 서적을 보면 서경 유수 조이총의 반란이 났죠. 서북민의 차별 반란을 계기로 그 전에 또 김보당이 났는데 김보당은 문신이에요. 문신. 그래서 이 사람은 초창기 때는 그 무인 정권 때 좀 약간 무인 정권하고 뭐냐면 같이 협력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일이 터져서 나중에 이제 당신이 동국 병마사로 갈 때 그 병력과 남쪽에 자기 이제 관련된 그 당여대 병력들을 끌어다 그 당시 쫓겨난 의종을 포기하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실패하고 나서 일어난 것이 개사의 난이야. 개사의 난은 뭐냐면 예전에 그 무신정부이 일어날 때 보령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문신들이. 근데 인원을 계기로 했고 또 한 번 문신들이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 예. 자, 남적의 봉기와 성격을 볼게요. 남적은 이제 기본이 농민 반란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부국민 같은 신분 해방 운동도 있고 거기다 예전에 시험문이 나온 삼국 부운동이 나요. 일통 사망의식. 자, 일통 사망의식에 따라서 그 삼국 부운동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일통 사망의식은 뭐냐? 자, 보통 그 고려 일통이나 사마는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다. 그렇지만 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다른 유래에서 나왔다. 그런 게 일통 사망의식이고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중앙 권력이 강할 때는 일통의식이 강해져요. 그렇지만 중앙 권력이 약할 때는 사망의식이 강해져.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때 무신 정권 때 삼국 부운동으로 일어나죠. 삼국 부운동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몽골족의 침입을 받고 나서 이제 뭐냐 싸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 합쳐야 되죠.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사만 이전에 그 하나의 민족의 성격을 통합의 어떤 상징을 찾다 보니까 누가 등장을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민족 의식이
강화되면서 혈통사마의식이 이제 폐지가 돼요.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신분해방 성격이 띠고 있는 그 부공민들 반란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 명학수의 망이 망수의 난이 있고, 진주 공사비의 난, 협천 부공민의 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 일어난 이제, 그 최초 초기 때에는 만정의 난이 이제 대표적인 신분해방 운동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긴 부공민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노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삼국부운동 보죠. 삼국부운동은 예전에 기출에 자주 언급돼 있었어요. 2번 정도 언급돼 있었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북쪽의 최강수가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 담양이 아니라 담양이죠. 예, 담양 지역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 경주민 봉기, 신라 보흥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자, 특히 최충원 시기 때 그 뭐냐면 경주민들이 이제 봉기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최충원이 그 당시 그 경주를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 앞에 집권자였던 이민이 고향이었거든요.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우문 김삼의 난과 초전의 호신의 난인데 원래 이 두 반란은 따로 그 뭐냐면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합쳐져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도 정령 확산되는데 이때 이제 집권자가 누구냐 이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이 그 자기 아들도 파견하고 그랬는데 혹자는 이 김삼의 난이 신라 부흥운동과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민이 이제 뭐냐면 간접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도 많죠. 이미 집권자인데 굳이 뭐 이들 반란을 지원하겠냐. 자기가 그냥 왕이 되려면 그냥 고려 정부를 뒤엎고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만정의 난은 이제 신분해방적 성격이 강하고 최초 집권기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요거 상당히 유명한 사도죠. 신조 원년에 산호이 만적이 북산에 나무나와 가서 공사 노예를 불려갖고 모의하기를 국가는 경계, 그러니까 경인년에 난 정주부의 난과 계산에 난 기보된 난 이후에 고급 관료들이 다 청해에서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그렇죠. 이민이죠. 제 이민은 신분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쪽은 이제 뭐냐면 이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대승, 그 다음에 이제 정중보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뭐 고급 관료 출신이죠. 물론 이방가는 항리 출신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집안이 좀 있어. 근데 이민은 자기 아버지가 뭐였냐면 그 소금 장수였고요. 자기 어머니가 사찰 노비였어. 예. 그러니까 실 노비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장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겠냐. 이거는 뭐 그 진승이 얘기한 거죠. 예. 그 사기에 진승세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능히 뼈를 수고롭게 하여 해초리 밑에서 피곤하게 살았겠느냐. 그 여러 노비들이 그러하다 해갖고 일어났지만 밀고류에서 이제 잡혀서 수장이 됐죠. 자, 하여튼 이런 농민반란이나 뭐 신분해방운동의 그 특징 의의들 보면 그 당시 이제 집권한 최충원은 명종에게 심의 10조를 올리죠. 그래서 이 심의 10조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건농을 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의 올려요. 물론 이게 하나의 정치적 쇼죠.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 보면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심의 10조라도 올린 건 뭐냐면 그 당시 각지에서 반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어떤 조치는 취할 필요는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신분해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물론 이 반란들이 다 진압이 됐지만 그 후에 이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게 부국의 해체예요. 그래서 이제 부국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해체돼서 그다음에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 때 들어가면 일반 군용으로 편입해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무인 정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고려의 무인신 정권 시기에 새로 설치된 정부기구에 대한 서술이다. 빈칸 가와 나에 대한 각각 알맞는 명칭을 쓰고 이들 기구가 13세기 전반 그 이후 고려 관료층의 구성변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를 보면요. 자, 최충원이 멋대로 임금을 편입하면서 항상 부중에 거하여 그의 요자와 더불어 사사의 정한을 칭하여 주의 제술하니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정한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인사 관리 명단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멋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같은 건 이제 쪽에다 점점점 찍고는 그 요자 중요한 자리가 정색 승선, 상선, 소경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승선이니 상선이니 소경이니 이런 명칭들 좀 정확히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방과 관련된 거예요. 정방의 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중의 사사의 부른 칭호다. 자, 이걸 딱 보면 최충원이니까 교정도감? 왜냐 교정도감은 좀 초창기 때는 또 인사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 소속된 관리들 보면 정색 승선, 정색 소경, 정색 소재 뭐 등등등 이런 관리들 이제 명칭들이 나오죠. 간증이 이것은 얻은 것이라면 이건 정방이에요. 정방. 체육 때 네. 아마 이제 여기까지를 최종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나름대로 함정을 판 것 같아. 예. 그래서 정방은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이제 그 무인 정권이 망한 후에도 계속 국가기구로 들어가서 뭐 지인방, 차차방, 상서사 이런 것도 계칭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방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것도 정방이라고 쓰면 되죠. 또 최우는 문계 가운데 고사에 밝고 식견이 높은 인물을 세 번에 거쳐서 이제 교대로 3번을 나눠가지고 그 수기하게 있는데 이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서방이라고 하죠. 서방. 제가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 때 일종의 서방을 통해서 일종의 자문을 삼았다. 국정에 관한 자문을. 자, 그래서 이 정방과 서방은 그 당시 문신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문벌 귀족들보다는 지방 향리층인 신진사 대부를 대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그래서 세시 정권은 그 당시 문인들이 필요했고 능무능리한 그 향리 출신의 신진사 대부를 많이 등용했다. 물론 이제 이 신진사 대부를 고려 후기 때 신진사대부가 우리가 개혁의 주체인 신진사대부하고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게 이제 추세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충무공학 때 이후에 초연된 신진사대부들 보통 신흥 유신이라고 또 따로 부르거든요.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자. 8번. 자, 8번은 무신정변기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들 이제 시기별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가와 다의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 시기는 최초의 집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형성기죠. 형성기. 그래서 이제 그뭐 정중부, 그다음에 경대승, 이민 이런 사람들이 집권한 거고 정중부 이전에 뭐 이방과 이고 있다가 이고는 이제 이방 때 죽고 이방은 또 정중부 때 죽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고 그 나지역 이제 최초에 집권하고 이제 최후가 이제 집권하는 시기. 그날 다는 최후가 집권하고 그 최후의 그 다음은 김준 집권. 김준 집권 이후부터는 이제 최시적 그 뭐냐면 우인정권 붕괴기라고 해요. 붕괴기. 그래서 김준이 자기 부하 장수한테 죽죠. 그래서 이면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이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상장군과 대장군을 합작해 중방에 설치했다. 중방은 상장군과 대장군 합의기구인데 총 한 16명, 2군 6기가 이제 상장군과 대장군 16명이니까 군사 문제를 합의했던 기구예요. 그래서 그때 같은 그 기구였던 문신대 도병마사 권한이 약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성립 시기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현종 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나온 건 의종 때 등장했거든요. 하여튼 무신정변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죠. 그래서 쿠데타를 잃고 나서 그 당시 이이고 그 다음에 정중보고들이 모여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자기들 모였던 중방에서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방 외에도 고려시대 때는 그 지위에 따라서 뭐 장공방, 그 다음 난장방, 산홍방, 교의방, 이런 군사 합의구가 있어요. 요거 장군, 선원, 교의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 카페에서. 예, 제가 이제 정회원이나 그 다음에 준회원 이렇게 카페 등급을 정할 때 고려의 이제 간직제도를 이렇게 갖다 붙였거든요. 예전에 이제 카페가 만들어질 때 200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무신정권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 예, 무인시대 맞아. 그래갖고 그걸 이제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또 풀어보면 가시기 때 최고 집정부 구실령은 교정도감이다. 이 교정도감은 그 당시 그 1209년 최충원 때 만드는 거야. 1209년에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그 당시 최초의 암사 음모를 캐기 위한 특별 기구였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상수화시켜서 권력기구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교정도감은 뭐 서정의 감시, 세정의 비규찰 등등을 했고요. 그리고 교정도감에서 제일 높은 게 교정별감이에요. 그래서 교정별감은 그 최충 이후부터 역대 그 무인 정권 집권자들이 겸직했던 간직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가와 난 틀리죠. 예, 시기가 안 맞죠. 예, 이거는 그 가식이니까 나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나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했다. 이거는 최후와 관련된 거죠. 최후 정권이니까 이건 다와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문사들이 수기기관인 서방을 설치했다. 서방도 언제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건 다식이죠. 다식이. 왜냐면 최후 때 관련된 거죠. 정방과 서방은 최후와 관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도적을 잡기 위해서 부대로 야별초를 설치했다. 자, 야별초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언제 설치됐냐면 최후 때 집권기에 설치됐어. 그래서 1219년에서 1232년에 세워졌죠. 그래서 원래 수도 치안을 만들기 위한 부대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별초, 우별초 이렇게 만들어지고 뒤에 신의군과 결합돼서 삼별초의 어떤 바탕이 됐던 게 야별초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9번을 보죠. 자, 지도에서 고려의 무신집권기에 삼국 부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에 일동 사망 의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갖고 좀 중앙 권력이 강할 때는 일동 의식이 부각되지만 중앙 권력이 약해질 때는 사망 의식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무신 정권기 때 중앙 권력이 약해지니까 곳곳에서 이제 삼국 부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지도에서 찾아보면요. 이 지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그래서 92년부터 해서 그 01년 전까지는 이게 답안을 공개를 안 했어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이제 수집해 갖고 기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되게 지도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벌피는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3번 쳐놓고 자, 여기에서 서경이 있죠. 서경에서 이제 삼국 부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어난 삼국 부운동은 좀 듣보잡이지만 최강수가 일어났어. 최강수의 반란이죠. 그래서 최강수는 1217년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고구려 부흥병마사를 자칭하면서 반란군을 조직했죠. 그 다음에 백제부흥운동은 여기가 남원이라 되죠. 남원이 아니에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남원보다는 그 밑에인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약간 표시가 좀 잘못됐고 다른 데는 답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있는데 아마 이건 남원보다는 담양일 거야. 담양. 자, 그래서 그 담양에 이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현년이 이제 백제 부운동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닥지에는 이제 여기 담양인데 남어 표시한 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좋았는지 이벌냈는지 잘못된 문제를 가져왔는데 문제 내용을 잘못 뺏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담양일 건데 남원으로 이렇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담양 지역의 탑을 보면 그 당시 만들어진 탑을 보면 백제양식의 모습이 띄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동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경주죠. 경주는 이제 최충원 이후부터 많은 소외감을 느꼈던 지역인데 차별받고 자 그래도 이제 그때 요 경주 때 일어난 난이 그 당시 뭐 그 신라의 어떤 부운동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민 때 그 김사민 이런 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김사민 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게 신라 부흥운동인지 성격인지 약간 좀 의문이 있다고 했어요. 예, 하여튼 경주에 일어났던 동경민들의 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경주의 동경민들의 붕괴는 최충원의 차별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 갖고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서경 이렇게 담양 동경 이렇게 답이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무신집권기 때의 여러 이제 그 사건들 내용을 좀 봤고요. 여기에는 다르진 않지만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때 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그 무신지역국기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농민 반란이나 삼국부운동 그다음에 부국민 반란 이런 배경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문제와 겹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 때 살펴보기도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